이번에 나온 발표는 시장의 기대만큼은 충족을 못 시켰다. 지방 부채 해소에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000조. 근데 그중에 약간 당장의 효과보다는 미래의 어떤 구조정을 향한 화살만 좀 쏜 거죠. 화끈한 뭔가를 이번에 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확 이 수렁에 빠져 있는 경제를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중국 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효용적인 성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는 미지수고요. 일단 퀘스천 마크가 붙고. 오늘의 플러스, 기로에 선 중국 경제 진단해 봅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이현태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트럼프 당선 이후 우리 경제도 조금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 같은데, 야, G2라고 불리우는 중국도 이건 큰일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의외격인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꽤 큰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정책은 실제 어떻게 발표됐나요? 네, 정말 말씀대로 시장의 기대가 아주 컸죠. 예. 그래서 발표가 나온 다음에 주식시장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온 발표는 약간 시장의 기대만큼은 충족을 못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나온 내용이 이런데요. 지방부채 채권의 발행 한도를 6조 위안 증액했다는 거 하고 네. 그리고 이후에 5년간 특별 채권을 매년 8천억 위안씩 지방부채의 대환, 스왑에, 뎁 스왑에 활용하겠다는 총 4조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지방부채 해소에 총 10조 위안을 투입했다는 것이고요. 예. 이것은 작년 기준 GDP 한 7.9% 정도 되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2,000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예. 다만 이게 생각보다 조금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은 이 지방부채 해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 실제로 정부가 지방채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당장 재정 투입을 늘리겠다 이런 신호는 아니거든요. 예. 지방에 있던 어떤 음성 부채를 양성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예. 장기적인 구조조정 작업이라서 물론 이게 지방 정부의 어떤 금융 리스크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확충시켜서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반짝 효과가 나오는 것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더한 정부가 직접 돈을 바로 투입하는 이런 계획까지 기대했던 정확히는 그런 쪽과는 조금 달라서 시장이 조금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에 전인대에서 나왔던 대책의 요지는 쉽게 말해 기존 채권, 새로운 채권으로 대환해주고 그러니까 돌려막기 하는 느낌이 들고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다음에 한도도 일부 늘려줄 테니 마이너스 통장이든 카드론이든 뭐래도 좀 더 쓰려면 써봐라. 이런 정도의 어떤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이런 것들, 이런 지방부채 해소, 이걸 지방부채 해소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조금 그렇죠.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음성 부채를 양성화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데요. 예. 근데 요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이전에 1994년에 분세제 개혁이라는 것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네. 분세제 개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방으로 가는 많은 세수를 중앙 정부로 돌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지방 정부의 어떤 세출과 세입 구조가 전체 세수의 50% 정도를 지방 정부가 갖고 예. 대신 지출은 한 80% 해야 되는 구조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30%는 굉장히 이제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중앙 정부가 지방 이전 교부금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해결을 해주고요. 예. 근데 경제 성장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예. 인프라도 투자해야 되고 등등등. 그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 그 정도로는 돈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국가와는 많이 다르게 중국에서는 2015년 전까지는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어려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유입시켜서 돈을 쓸 수가 없던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약간 편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예. LGFV라는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는 한국 정부의 예를 들어서 LH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면 도로공사 예.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이 지방 정부 산하에 자회사 예. 일종의 자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의 명의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물론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 같은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이런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 돈을 빌리는 거죠. 예, 은행권이나 이런 예. 데서. 그래서 그 돈을 이용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중국의 뭐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 구조가 문제가 생겨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부동산이 요즘에 너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갖고 있는 자산이 토지 이런 것이고 예. 토지 이런 거를 토지 사용권을 팔고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이런 구조가 오랫동안 됐거든요. 예.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더 이상 그 토지 사용권을 파는 그 액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돈을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기도 힘들어지고 예. 이렇게 부동산의 침체가 지방정부의 어떤 이 그동안의 약간 편법, 예. 음성적으로 했던 방식을 굉장히 무너뜨립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했고 그래서 이 지방정부의 이 음성부채 문제를 어떻게 양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계속해서 이 지방정부의 지출의 힘을 억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채를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예. 밑에 있으면은 보통 만기가 굉장히 길고 네.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높은 그렇겠죠. 이런 식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지방 정부의 공식 부채로 지방채로 양성화시키면은 만기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자율도 좀 적게 부담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 지방의 많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직접적으로 지방 부채를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 흔히 말해서 공기업 형태의 어떤 기업을 또는 기관을 바탕으로 부채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해 왔던 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경색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아예 양성화시키겠다 그런 의도였군요. 네. 예.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작 시장은 크게 실망한 것 같은 게요. 중국 관련 지수의 선물도 급락한 모습도 보여지고 월요일 관련해서 중국 증시 어떨 것 같으냐 전문가들에게 저도 주말 껴서 많이 여쭤보고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사실 기대만 못하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크게 실망한 거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로 좀 더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던 요소가 빠졌다. 그것 때문인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장의 기대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 경기 부양에 뭐 한 3개 정도의 화살을 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네. 큰 화살을. 근데 그 중에 약간 장기적이고 당장의 효과보다는 미래의 어떤 구조정을 향한 지방정부 부채의 양성화라는 화살만 좀 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시장의 기대는 2007년, 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예. 중국 정부가 했던 방식, 즉 국채도 발행하고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준다든가 아니면 요즘에 부동산에 미분양된 아파트들이나 주택들이 많으니까 그걸 뭐 직접 엄청난 규모로 사줘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든가 뭐 등등의 네. 화끈한 뭔가를 이번에 좀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반응이 좀 뜨끔미진한 게 사실인데요. 예. 사실 중국 정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좀 덧붙이긴 했어요. 상무원에 예. 끝나고 아직 우리의 중국 정부의 어떤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더 확대해 나가고 지출을 확대해 나가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그 지켜보는 어떤 시점은 중국 공산당에서 정치국에서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내년도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재정 정책에 대한 얘기가 추가로 나올 것이고요. 그것이 구체화되어서 내년 3월에 열리는 한국의 국회 같은 네. 전국인대, 전인대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것이 모두가 아니라 12월에 있을 추가적인 계획들이나 발표들이 그 즈음에도 또 공개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번 전인대의 발표 내용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근원적인 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중국 경제, 이번 조치들이 중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물론 남은 것도 있지만요. 충분한 어떤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교수님 의견이 궁금했어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 정부가 뭐 이번 조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플러스 알파가 이후에 뭐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20조 위안 뭐 네.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지금 굉장한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 경제를 일정 부분 회복시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경제 성장률 5% 달성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러면서 상당히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 경제를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해서 늘리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들이 좀 있습니다. 예. 많은 학자들이. 일단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대략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예. 지나치게 투자 비중이 높다. 즉 그건 반대로 말하면은 소비 비중이 낮다라는 근본적인 문제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고요. 그리고 약간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투자의 어떤 효율성이 예.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는 그 효율성이 별로 요즘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투자는 많이 하지만 투자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생산성은 그렇게 예. 많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뭐 요즘에 또 부동산 네. 중국 GDP 한 25%를 차지한다고 하는 부동산 경기가 확 정말 폭락하면서 그거 이제 산업적으로 봐서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말씀드린 좀 복잡하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불균형 문제, 네.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의 또 문제, 그리고 또 산업 측면에서의 문제, 이게 세 개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쉽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서 어쨌든 이렇게 팍 이 수렁에 빠져 있는 경제를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과연 중국 경제를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는 미지수고요. 일단 예. 퀘스천 마크가 붙고 그걸 위해서는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신경을 쓰면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번에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들 중에 하나는 앞으로 AI 시대 뭐 그런 걸 기반으로 또 친환경 시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등등 뭔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 지적해 주셨던 것들 중에 하나인 투자가 경제적 효율성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새로이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조성해 보려는 큰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미국의 글로벌 그 투자은행들은 그런 전망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결국 그런 선택지를 중국이 선택할까요?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뭐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 많은 여러분들이 중국 정치에서 물어보면서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헷갈린다기보다는 약간 이게 뭐지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중국 경제 굉장히 안 좋대요. 네. 맨날 뉴스 보면은 뭐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뭐 하고 소비 안 하고 뭐 민간의 투자 여력이 없어지고 사람들 미래에 대한 전망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 높아가고 이런 예.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의 측면 보면은 중국의 또 첨단 제조업이나 산업들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렇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EV 같은 거 너무 예.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거의 휩쓸고 있다. 뭐 비아디가 어쩌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첨단 예를 들어서 뭐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요즘에는 반도체마저도 미국이 그렇게 제재하고 있는 반도체마저도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발전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들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첨단 제조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 하고 그래서 그러면 경제가 잘 될 것 같은데 경제는 또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 두 개가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경제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수요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 경제가 소비는 좀 적게 하고 소비는 40% 아래로 투자는 그거보다 살짝 위에 그래서 왔다 갔다 두 개가 비중이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다른 나라는 소비 비중이 훨씬 높아요. 예. 투자 비중은 상당히 낮고 예. 그런데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어디에다 투자를 많이 하느냐? 뭐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부동산 인프라 투자도 있고 제조업 투자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중국이 2015년 중국 제조 2025라든가 이런 전략적인 산업 발전 정책을 통해서 주로 투자를 했던 부분은 바로 첨단 제조업이에요. 중국 제조 2025에서 네. 10개 우리가 추구해야 될 10대 첨단 제조업을 선정해 놓고 예. 그때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위주의 어떤 경제 발전 모델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그것이 지금 중국 경제의 나름대로 침체를 가져온 하나의 원인이라는 건 분명한데 근데 여하튼 투자를 첨단 제조업에 집중하니까 첨단 제조업은 발전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완벽하게 효율적이진 않아서 네. 그것이 총생산성 증가라든가 생산 효율성 증가로 꾸준히 연결돼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많이 보이진 않지만 네. 어쨌든 여기에 몰빵을 하니까 거기에서는 눈부신 성과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예,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했던 부분에서는 일부 성과가 나오긴 하지만 중국 경제 전반이 그 성과와 동일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럼 이제 트럼프 2.0이 들었으면서요. 아무리 봐도 중국의 수출길은 더더욱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중국이 결국 그래서 아마 내수를 살리겠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조치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 전략들이 내수 살리는데 기여가 될까요? 그게 참 약간은 아직까지는 약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GDP의 어떤 수요 구조의 어떤 정의상 예. 소비 비중이 투자에 비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된다면 투자는 많이 하고 소비를 적게 한다면은 그 당연하게도 투자라는 것은 이게 공장 세우고 설비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면 인프라 투자나 주택 투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생산 능력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는 뭐냐면 그걸 사주는 능력이잖아요. 네. 근데 투자 비중이 계속 높고 소비 비중이 계속 낮다면은 이게 과잉 생산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동안 많이 투자했던 건 뭐냐면 부동산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과잉이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그거는 올바른 방침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한 10년 동안. 근데 그 투자의 방향을 어디로 옮겼냐? 바로 첨단 제조업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네. 지금 첨단 제조업에서는 상당히 많은 과잉 생산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 소비가 그렇게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몇 년 동안 밖으로 저가 수출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저가 수출로 밀어내서 전 세계가 그걸 받아주면 좋거든요. 예. 전 세계가 싸고 좋은 뭐 태양광 패널도 있고 EV도 있고 다 좋으면 반도체도 있고 그럼 받아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미중 경쟁 때문에 예. 미중 전략적 경쟁 때문에 점점 미국이나 EU가 수입을 허들을 높이고 있죠. 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거의 뭐 중국의 뭐 앞마당이나 굉장히 요즘에 교류가 활발하고 사이도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보였던 아세안이나 네. 아니면 심지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 국가들도 중국산 이런 저가 제품에 대해서 수입 허들을 높이겠다, 뭐 관세를 높이겠다,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비중이 소비 비중보다 굉장히 높을 때 결국엔 수출로 밀어야 되고 그게 가능하다면 좋지만 이것이 최근에 또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좀 중국 정부의 정책이 소비 위주의 정책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일련의 여러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이번에 중국 주식시장에 그대로 투영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번에 대책으로 나온 것도 전인대에서 발표한 내용이 시장의 기대에도 못 미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중국 경제를 지탱해왔고 굴려가 왔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맥락들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많이 했으면 그 투자 많이 한 거에 대해서 누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의 일부를 외국에서 해줬는데 그것도 좀처럼 쉽게 개선될 여지가 없고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니 야 앞으로 중국 경제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은 상황이 드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테무나 알리 같은 이커머스 회사들이 더더욱 해외에 제품을 많이 팔려는 것도 외국에서 수요를 증진해 보려는 그런 의도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되나요?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다 국내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예. 국내에서 다 소비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밖으로 빼내는 노력이고요. 그게 비단 첨단 제조업 제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중국 전체의 소비가 뭐 어떤 제품을 다 막론하고 뭐 네. 가전제품, 부동산이 줄어드니까 뭐 가전제품이란 막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집에. 네, 그렇죠. 뭐 가구라든가 가전 이런 것들도 다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특히 이제 민간의 어떤 소득도 많이 감소했고 청년들의 실업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소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죠. 그리고 게다가 투자도 민간 투자가 많이
다른 뭐 정부 투자나 이런 데서 굉장히 하락했거든요. 예. 그건 뭐 공동부유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민간의 어떤 활력과 에너지를 좀 저하시킨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잘 안 되니까 기업도 투자를 줄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소비와 투자의 감소가 국내에서의 어떤 생산 과잉 이런 것들을 좀 더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외부로 좀 더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중국은 최근에 수출이 굉장히 높았어요. 예. 사실 올해는 중국의 경제 성장은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가 밀어내기 수출 등등을 해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버팀목이 됐는데 성장의 네. 버팀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경쟁이니 뭐 등등하면서 계속 특히 트럼프, 예. 트럼프 이즈 백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돌아왔는데 예. 트럼프가 또 이제 막 60%로 올린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럼 이유는 또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고 막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지금까지처럼 중국의 수출이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그 메커니즘이 성장에 동원이 되는 메커니즘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중국으로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일부 마지막에서 중국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진단해 주실 때 소비 측면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중국 내부에서도 그런 인식을 해서 그런지 내수 소비 증진시키겠다 여러 전략들 내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내수 소비를 좀 늘려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보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국가에서 신경 많이 쓰는데 왜들 소비 안 늘리냐 이렇게 물어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소비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제 지갑에서 돈을 더 쓰게 누가 만드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 어떤 계획이 있고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나의 소득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소비를 늘리거나 줄일 텐데 예. 그래서 그거를 국가 전체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늘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국도 사실 소비를 늘리겠다라고 한 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한 10여 년 이상 된 얘기인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됐던 거죠. 예. 잘 안 됐던 건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관련 정책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도 소비가 안 좋으니까 뭐 이구환신, 이구환신하고 해서 옛날 뭐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자동차 이런 것들을 새 걸로 바꾸면은 예. 새 걸 사면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신소비를 증진시키겠다 해서 요즘 뭐 실버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행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어떤 산업들 위주를 좀 더 소비 증진책을 쓴다든가 이런 정책들을 중국 정부가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예. 실제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전히 소비 어떤 빠른 증가로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지금 어떤 현상과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또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가계가 기본적으로 소비를 아주 적극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못 해왔던 것은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근본적으로 소득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죠. 전체 국가의 GDP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소득 자체의 비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즉 국가가 이만큼 만들어내면 그중에 가계로 소득이 이만큼 가잖아요. 예. 그 비중이 중국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소비라는 것은 소득에서 나오는 거니까 예. 소비조차도 비중이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죠. 왜 중국의 어떤 소득 비중이 GDP 대비 소중이 낮은가? 예.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는가? 나머지 이제 기업 부분하고 정부 부분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가계의 소득 비중보다 얘네들이 크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가계 소득 비중이 왜 이렇게 좀 작은가? 상대적으로 작은가라는 예. 문제를 할 때 가계 소득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임금입니다. 네. 임금 소득이고요. 두 번째는 자산 소득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에서 나오는 예. 소득이죠. 세 번째는 이제 경상 이전 지출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금도 내지만 정부에서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게 이제 이전 지출로 오게 됩니다. 예. 요 세 개인데 다른 것보다는 문제는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중국은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떤 자산 소득이 네. 비중이 너무 작아요. 중국은.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가게가 주식을 하고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그렇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거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상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기업이나 다른 부분의 기업을 가지고 가게로 주는 경상 이전 소득도 역시 네. 플러스입니다. 좀 비중이 크거든요. 예. 근데 중국은 대부분이 다 임금 소득에 기반되어 있고 네. 그 임금 소득 특히 많지 않은 데다가 예.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뭐 주식시장 거의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개미들은 거의 예. 없잖아요. 휴먼 계좌 많고 2억 개 계좌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휴먼이고 예. 이 제대로 된 주식시장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이전 지출로 해가지고 이건 정부의 어떤 소득 재분배 기능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아요. 그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비중이 작은 거예요. 소득 비중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자산소득으로 인한 가계 소비 지출 증가는 기대하기가 좀 단기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왜냐하면 공기업이나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이 중국 경제 기업의 태반인데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으로 돌린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도 다른 지출 여력도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전 소득 증가를 위해서 복리후생에 신경 쓴다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런데 첫 번째는 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근로소득을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시간당 페이도 많이 올려주고 그런데 중국 제품이 전 세계 팔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싼 건데 그 싼 거의 가장 근원적인 경쟁력은 저임금 근로자인데 그러면 소비 진작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아,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이 뭐 반짝 효과는 있을 요즘 많은 정책이 나오니까 네. 그래서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자산의 큰 규모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줄어들었고 예. 그리고 이전 지출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민간의 자본 비율을 지분 비율을 높여서 앞으로 중국 기업의 성과가 가계로 더 많이 가계 속으로 더 많이 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미국식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국 경제가 지금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부양책 덕분에 회복을 어느 정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결코 쉬운 구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지난달부터 해서 중국 정부가 중국의 주식시장을 살리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예. 그걸 통해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지만 그렇죠. 상당히 좀 회복을 한 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했을 때 약간 그것도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마치 이제 그동안은 사실 중국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부양하거나 그걸 통해서 일반 소득을 기업의 소득을 민간에게 이전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이 자본시장을 굉장히 개방하고 정상화시키고 개미들의 참여를 복두두면서 그런 쪽의 구조로 가는 느낌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하도 이 소비가 안 좋고 그렇다면은 경상 이전 지출이라든 것도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나 이런 데는 저임금 이런 게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공동부유 정책도 발표했으니까 예. 전에 예.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서 이전 지출이라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서구식 소득 불균형 시정 정책 같은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중국 정부도 그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다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진짜 교수님 말씀 주신처럼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당장 불이 떨어져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서 수출이 어려워질 것 같아 보이니 동남아를 비롯해서 제3세계 국가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듯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등 많은 지역에 지금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공세를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지역에서 중국이 수출을 잘 달성하면 선진국 시장 대체할 만큼 충분한 파이 규모가 되나요?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만 하시네요. 궁금해서요. 네. 이것도 제가 최근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전 세계 시장에서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한 12.4%에서 한 14.6%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한 거죠. 선전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아세안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10% 이상 약진을 해요. 대륙 한 16%에서 한 28% 정도로 크게 약진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세계 네. 최대의 수출 수입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는 그 전까지는 트럼프 등장 전에는 24에서 25% 수준을 기록하다가 미중 분쟁이 본격한 다음에는 20.6%, 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5.8%로 확
하락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전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라갔잖아요. 예. 아시아에서 늘어났고 미국에서는 줄어들죠 비중이. 예. 근데 어쨌든 전 세계 시장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줄어든 몫을 아세안에서 이렇게 늘리고 있다는 거는 맞고요. 예. 물론 요거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회 수출을 위해서 동남아나 멕시코로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쪽으로 수출하고 약간 포장만 바꾼다든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를 바꿔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예. 수출한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여하튼 전체 통계를 보면 그런 트렌드가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말씀하신 그런 대체를 좀 잘 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계속해서 가능할 것이냐라는 구조가 있죠. 미국이나 뭐 트럼프나 뭐 EU나 계속해서 어떤 관세 이런 걸 많이 올리고 있고 예. 그것도 아세안이나 이런 쪽도 더 이상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서 그냥 받을 수 없다. 경계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우회 수출 경로도 크게 막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아세안 수출이 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전망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우회 수출의 대표적인 국가가 멕시코인데 예. 트럼프가 멕시코산 예. 뭐 대부분 이제 중국산이라고 멕시코산이라고 예. 쓰고 예. 중국산이라고 읽고 있겠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 그렇죠. 뭐 팔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구현을 했을 경우 멕시코뿐만 아니라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예를 들어 뭐 반도체나 이런 거는 뭐 말레이시아의 우회 수출이 우려될 수 있고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국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예. 그 막 정밀하게 조사해서 장벽을 거기다 다 세운다. 물론 현실성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했던 구조 우회 수출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대체 효과가 그때도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미국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결국 중국 경제의 방향타 키를 잡고 있는 게 미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대중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국 경제 더 정확히 말하면 시진핑 트럼프랑 잘 지낼 묘수는 없는 겁니까? 아, 참. 그러게 말이에요. 야, 이거 그러면 앞으로 중국 경제는 이제 트럼프 2.0 이 길은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나요? 대립각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지금처럼 우회 수출로 다른 제3세계 국가의 수출 증진, 내수 증진 이렇게 피해가고 비껴갈 생각을 더 하는 건가요? 아, 그 참 어려운 중국 지도자들이나 예. 아니면은 전략가들, 뭐 정책 위반자들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예. 중국은 이 투자 중심의 구조를 그동안 계속해서 경제 구조를 가져왔고 예. 투자 구조로 소비가 약하고 투자가 강하다는 것은 그 정 이상 예. 수요의 어떤 경제 수요의 정 이상 수출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예. 거고 특히 요즘에 많이 첨단 제품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출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있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트럼프 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그걸 막겠다는 정책을 쓰면은 예. 이 밖으로 빠진 스팀이 안에서 쫙 끓고 있다가 과잉 생산의 어떤 스팀이 끓고 있다가 얘를 그동안 밖으로 뺐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구멍을 이제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어떤 내부적인 압력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요즘에 나오는 기관들의 예측치를 보면 트럼프가 그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매기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0.7에서 2.5%포인트 정도로 하락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거를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써야죠. 예. 과감하게 써가지고 수출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의 손해분을 마치 그 2017년 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에 수출이 감소했을 때 그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부 수출 늘린 것처럼 예. 이렇게 나가는 게 단기적인 정책으로서는 정석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예.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 정책을 본인이 말한 대로 구현한다면은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 규모가 더 세질 거다라는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단기적인 처방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요. 예.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부 지출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네. 기본적으로 조세하고 예. 그다음에 정부 부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끊임없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같이 합치가 안 되면 그게 갈수록 장기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과잉 생산의 문제가 또 불거설 수 있죠. 어디에 투자에 따라서. 열심히 또 정부 지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첨단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또 몰리면은 그것도 과잉이 또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중국 경제의 어떤 소비 구조, 수요 구조의 전환 그리고 투자에 좀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의 지금처럼 하나에 뭐 몰빵하거나 이런 구조보다는 좀 더 사람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쪽의 투자들 그런 쪽 그리고 잘 발굴되지 않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들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그런 점진적인 과정, 고통스럽지만 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 또는 미국과의 관계도 단기간에 쉽게 어떻게 보면 실타래를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라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빙의를 한번 해봤어요. 중국 관료들이면 어떤 제3의 선택지를 선택할까 했었을 때 그동안 해왔던 걸 전 계속 잘 할 줄 알았는데 어떤 거냐면 브릭스라든가 뭐 상하이 협력기구라든가 뭔가 제3의 세계 국가들과 굉장히 공고하게 연대해서 결핍이나 필요한 부분도 벌충받고 또 그들이 또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만들어준다면 해결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았는데 정작 이 러시아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는 중국과 굉장히 밀월 관계에 준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요즘은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인도하고도 잘 보내기 위해서 갈등도 많지만 연성 동맹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아 보였는데 요즘 그것도 사실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고 그렇다면 중국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뭐 브릭스 플러스든 뭐 상하이 뭐 협력기구든 이런 뭐 새로운 그 지역 블록화라든가 동맹 관계 이런 것도 약간은 지금은 시큰둥한 상황인가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뭐 인도라든가 뭐 브릭스나 뭐 상하이 협력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아세안이라든가 물론 아세안은 알셉을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남미 이쪽 블록들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사우스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외교 협력을 강화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제 선진국 블록, 서방 국가 블록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 장벽을 쌓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뭔가 다른 방향으로 경제 영토를 넓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그런 나라들도 자기의 어떤 경제 발전의 어떤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제조업 발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있어요. 제조업을 많이 첨단 제조업을 발전시켜야겠다라는 거고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뭐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모두 제조업을 강하게 발전시키고 첨단 제조업 나가고 싶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EV라든가 이런 것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안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이 밀어내는 것들 중국의 제품들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주는 대로 저가라고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자립적으로 그런 쪽을.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나 그런 블록들이 무한정으로 받아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본인들도 이 장벽을 세우려는 노력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있기 때문에 대처라는 것이 쉽진 않다. 물론 그게 안 된다는 건 또 아니지만 상당 부분 되고 지금까지 상당히 했지만 앞으로 조금씩 그런 쪽에서도 장벽이 높아가면서 새로운 중국한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요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트럼프 버겁고요. 중국도 되게 버거운 듯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의 적은 또 협력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냉랭한 구조로 점점 점철돼 왔던 중국과 한국의 경제, 사회, 뭐 안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 부분. 이게 분명 미국이 원하는 건 알려줬어요. 중국과도 놀지 마 하고 알려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간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제가 요즘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북한이 요즘 하고 있는 행보가 중국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북한에게 뭔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다시 남한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 이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비자도 면제 준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도 받아서요. 어떻습니까? 한중의 경제 관계 다시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역시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 저도 몰라서 자꾸 교수님 오늘 오신다고 하길래. 오늘 정말 어려운 질문만 하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들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뭐 거기도 여러 가지 이론들, 의견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네. 북한이 러시아하고 많이 가까워지면서 한국에 대한 어프로치를 중국이 강화하게 했다. 그래서 그게 비자 면제 이런 네.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평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이나 이런 쪽에 대한 좀 중국의 접근이 좀 강화되는 조짐들이 있었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지난 5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렸죠. 네. 거기에서 중국 리창 총리가 와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자, 좀 더 수준을 높이자, 네. 투자와 서비스 협상을 하자, 뭐 이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글로벌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급망 안정화 네. 노력을 같이 하자. 그래서 각 정부 부처의 공급망 안정화 채널을 만들었고 그게 예.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말씀하신 그 비자 면제 정책까지 나왔고요. 예. 저는 1년에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네.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장벽을 높이니까 어느 쪽이든지 간에 좀 미국이 생각하는 약한 고리 그래도 해볼 만한 곳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접근을 늘려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안에 있는 어떤 스팀을 좀 빼야 되고요. 예. 내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수출이라도 좀 버텨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의미에서 중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자유무역 옹호자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미국인 줄 알았는데 자유무역 옹호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계속 너희들이 사실 북한 문제도 있고 뭐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뭐 자기네 편이 되거나 이런 거는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예. 다만 이제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는 예. 최대한 서로 간에 조심할 건 조심하고 서로 협력할 건 적극적으로 협력하자 이런 스탠스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런 와중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아직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까지 어떤 미국의 어떤 정책을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말하는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예. 전략이잖아요. 중국이랑 절대로 좀 놀면 안 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막 이러면 예. 놀면 안 되는 분야가 첨단 있죠. 산업 분야. 예. 그런데 뭐 그런 게 이제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복잡한 거고 트럼프는 이 소위 말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디리스킹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면적인 디커플링 가겠다 해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네. 뭐 지금까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과 서비스 산업 협력인 거죠. 예를 들어 관광 산업이라든가 네. 아니면 K 컨텐츠라든가 컨텐츠 교류라든가 예. 아니면 뭐 실버 산업 교류라든가 의료 산업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미중 경쟁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죠. 예. 의료라든가 예. 이런 것들은 상호 간에 언제나 협력이 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미중 경쟁하고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예. 그런 것까지 손댈 것 같지는 않다. 그게 또 당연하게도 미국에도 큰 타격이 될 거니까 예. 소비자 그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예. 거기 이 밖에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많은 측면에서 상호 이득이 되는 예. 협력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 트럼프도 등장했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히 찾아보고 네. 또 중국이 이제 소비 위주로 또 돌아갈 수 있거든요. 소비 예. 오늘의 주제기가 그게 하지만 예. 그럼 이제 소비 위주의 경제가 되면은 어떤 산업이 좀 유망할까, 뭐가 잘 팔릴까. 한국이 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인데 예. 그런 측면에 어떤 기회 요인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그런 거를 항상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을 잘 균형 있게 살펴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2.0 그리고 중국의 전인대 사실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주제인데 교수님께서 그래도 너무 쉬운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몰랐던 부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이현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